안녕하세요. 자, 제 1강을 시작하는데 먼저 거기 보충자료에서 기출문제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법무사와 법원행시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최근에 보시면 이 법무사 시험이든 법원행시 시험이든 엄청나게 논점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소 절차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요 논점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어떤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가령 배상명령에 관련한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그 문제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손해액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어떤 압수수색과 관련한 심도 높은 그런 문제도 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관악을 넘기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판례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본 강좌에서는 이런 문제라고 해서 복잡하게 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차 정도에 어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어떤 필요적 변호 규정과 국선 변호인에 대한 기출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한번 연습 사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성,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일단 법원직 사례들은 답안을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 컴팩트하게 쓰는데, 여기 제가 바로 실제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게 판례의 요지에서 나오는 핵심 얘기, 요지와 관련해서 어떤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을 쓰라라고 하는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답안지를 4피짜리를 한 장 쓰는 사람이 한 10%, 그 다음에 2장 쓰는 사람이 90%인데 실제 합격률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답안을 쓰기보다는 짧게 써도 점수 줄 건 다 주고 키워드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별 내용 없이 내용만 길게 쓰는 것들은 많이 써도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게 법원직 시험의 특성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례에서 피고인 갑은 A의 점유를 절취했다.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검사 피고인 쌍방에 의해서 진행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어떤 공소사실과 제명을 강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의 조치는. 자, 단독 사건에서 2심 중에, 그럼 단독 사건의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담당하는데, 자, 강도죄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소장이 변경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관련 조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원조직법 32조에서 이제 예외적인 합의부 관할 사건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무기 단기 1년 이상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뭐 형법 333조를 찾아가지고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 여기서는 키가 뭐냐면은 바로 8조 2항이 적용되는데, 370조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과 관련해서 1심 규정을 포괄 준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1심이에요. 그래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 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해설에서 일단은 뭐 첫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렇게 허가 의무가 있다. 298조 1항 딱 찾아가지고 절도와 변경된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거 그냥 8조 2항 쓴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 판례는 한반 돌려놨어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에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시든 법무사든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되고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면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8조 2항인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된 경우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고 이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그래서 거기는 안 써있지만 이렇게 370조를 함께 해서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 2에서는 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고등법원은 폭행 협박에 대한 증명이 없다. 그래서 절도만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합의부로 이송을 했는데 결국은 절도만 유죄. 이런 경우에 관할권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살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냥 폭행만 유죄가 됐다. 그러면 관할권 위반이겠어요? 합의부에서 하다가 아니겠죠. 이미 법원조직법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사실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일부만 단독 사건에 해당하는 것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 해설로 가가지고요. 1번에 보니까 그냥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이 경우 이 관할권은 고등법원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2번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자, 법원조직법 32조, 28조, 그 다음에 28조는 못 써도 형사소송법 8조 2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의부 관할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2번 한 문제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8조 2항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고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법원조직법 32조 그 다음에 28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8조 2항에 따라 적법한 조치이고 나중에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마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을은 강도로 공소 제기되어 합의부로 배당이 됐는데 그런데 을의 심리도중 검사가 을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절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건을 재배당 또는 이송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8조 2항은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변경 시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합의부에서 이제 단독 판사 관할로 변경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8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판사분들은 꺼리만 되면은 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조 2항의 적용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재배당 이송할 수 없다. 그래서 8조 2항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합의부로 변경되는 경우는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규정이 없고 이 예규를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법원 예규에서도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법원 예규에서도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배당받은 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뭐 허가해도 좋고 허가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해도 좋은데 사건의 실체 심리에 들어가야 하고
단독 재판사에게 재배당 이송할 수 없다. 사실 합의부는 재정합의부라고 하는 형태로 단독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에 들어가야 되고 재배당 또는 이송할 수 없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번과 관련해서 필요적 변호와 성명 모용 소송입니다. 갑은 자, 필요적 변호 규정들이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 필요적 변호 규정을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두 번째 서브 자료, 이게 제가 PPT로 그린 건데 국선 변호인 필요 국선과 청구 국선, 재량 국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문 형태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33조 1항의 필요 국선 외워두면 더 좋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조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세 번째가 이제 재량 국선인데 이걸 이제 타고 282조는 33조 1항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필요 국선이나 청구나 재량으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문 그대로예요. 이 조문을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막상 외울 게 아니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이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은 헌법 12조 사항, 우리가 아는 거 다 갖다 써요. 헌법 12조 사항을 고려를 할 때 이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개정 시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다. 이것도 한 꼭지고요. 최근 기출론점에 이게 계속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이유서 제출, 미제출 이런 것들, 국선변호인 선임들이 계속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1심의 소송행위가, 1심의 뭐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이유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항소 이유가 나오면 361조의 뭐 5,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대해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논점이 있고, 2심은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니까 우리가 야 무효면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FM대로 하면 우리 법상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이 위법시 한정하는 거고, 자, 파기자판은 스스로 판결을 하는데 그냥 스스로 판결해서는 안 되고, 최근의 판례가 바로 새롭게 소송행위 또는 새롭게 증거조사 후 이를 토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 새롭게 소송행위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새롭게 소송행위, 자, 송달이 1심에서 하자여서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여 이를 토대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거기 이제 아래쪽 위쪽에는 1심이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배했다.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이고,
이런 경우 항소심은 파기 자판. 조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364조 6항. 이건 외워서 써야 돼요. 뭐 외우지 않아도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 364조 6항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위반 또는 공소기각이 위법 시에 한정하는데, 이건 이제 뭐 조문이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366조에 써 있는데 이거 메모해 두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필요적 변호 규정과 상소 이유. 필요적 변호 규정은 위배 시 두 번째. 361조의 5나 383조는 필요적 변호, 일단은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는 상소 이유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포섭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이제 포섭하는 게 뭐 체증법칙 위반,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의 문제, 자유심증주의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이렇게 필요적 변호 규정. 그 다음에 뭐 수사상 불법, 접견교통권 침해, 이런 것들은 다들 나오는 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여기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361조의 1호라든지 383조 1호. 일반 조항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논점이, 원래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 일체 소송 행위가 무효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필요적 변호 규정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즉, 변호인 없이 개정되어서 소송 얘기를 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이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 항상 71세, 농심 미추후상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수사를 마친 검사는 갑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6월, 변호인 없이 개정된 1심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의 조치. 그러면 이건 뭐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나왔듯이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무효가 되고, 뭐 개정하면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 이렇게 이게 이제 1심에서 무효가 되고, 이런 경우 2심의 조치는 파기자판. 그럼 그대로 찾아가지고 364조 6항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여 이를 토대로 심판한다로 이어지겠는데, 2번까지 보고, 만약 설문 1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검사는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배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론해서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1번은 파기자판이라고 해야 되고, 거기 조문이 363조가 아니라 364조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364조로 좀 고쳐주시고, 자, 2번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서 뭐 33조 1항의 필요국선 청구 재량으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조문 그대로입니다.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필요적 변호. 이렇게 282조 하나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자, 그 다음 일체 소송 얘기는 무효. 그래서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일체 소송행위는 무효다. 그리고 3번 이제 항소심은 속심, 파기자판이 원칙이고 파기환송은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이 위법 시에 한정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파기자판이 원칙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고 위법한 1심을 파기,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진술, 그러니까 새롭게 소송행위를 해서 이를 토대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사안을 집어넣어서 이제 구체화하여 서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뭐 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 변호인도 상관없죠.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진술에 기초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설문 2번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심이 필요적 변호 규정인데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의 조치는. 그래서 원래 1번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 변호인 없이 진행된 일체 소송행위는 무효인데 2번 361조에 오는 필요적 변호 규정을 항소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 이 부분은 안 써도 좋아요.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배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여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것만 뭐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밑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 규정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고요. 자, 3번은 뭐 설문 1에서 갑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법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과 위반된 준수사항 위반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절차,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 이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33조 1항, 2항, 3항은 피고인을 전제로 하고 헌법 12조 사항에 있어서도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 이걸 기본권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면 최대 보장이 원칙인데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 우리 판례는 사회국가 이념을 어떤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는 두 가지 실적,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적부심 이외에는 어떤 피고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사람은 수용자예요. 이 집행유예 중이면 한 것은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고 수용자이고 이런 수용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국선 변호인 선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헌법 12조 사항 국선 변호인 헌법상 기본권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은 사회국가 이념 실현 인정 범위는 입법 정책적 즉 재판 청구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의 허용 범위는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나온다. 이게 입법 정책적이고요. 그래서 현행법상 국선 변호인은 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만 인정된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절차,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 바로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 수용자에 해당해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 설문과 달리 음주운전을 한 갑은 을의 성명을 모욕, 을의 이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을 청구.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을은 정식재판을 청구, 진행된 정식재판에서 을의 성명 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갑과 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 성명 모용 소송이 뭐 기존에 오래전에 시험 나오고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성명 모용 소송은 먼저 누가 피고이냐 교재로 들어가서 뭐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좀 학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248조 1항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 지정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248조 1항을 그냥 찾아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검사의 의사라든지 어떤 표시는 이제 됐고, 행위 등을 고려를 할 때 이제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이다. 사실 모용자가 진범이 100% 되는 건 없는데 항상 성명모용 소송에서는 이제 모용자, 진범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피모용자, 이제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효력이 있죠. 진범이 정주영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주영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김용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도용당한 사람이 피모용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형식적 피고인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는 빼버리고 검사의 의사와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다. 이런 경우 피모용자와 모용자, 이제 약식을 송달을 했는데 약식을 청구해서 약식이 송달이 됐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을 이제 을이라고 하고 모용자를 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을이 약식을 송달받고 정식을 청구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 피모용자 을에 대해서, 모용자 갑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 게 형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고지하죠. 공판정에서 구술로 선고를 하고요. 송달이 필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구속된 자는 7일 이내 송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는 의인해적 규정으로서 설령 송달이 없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약식명령입니다. 이 약식명령은 적법한 수송달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완성이 돼요. 그러면 약식명령은 이름이 자체가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건 표시상의 착오. 이거 여기까지는 공소제기 효력, 진술거부권 고려시 공소제기 효력은 있는데 적법한 수송달인에게 그래서 실질적 피고인 갑에게 해줘야 된다. 이름을 잘못 써도 정주영을 김영환이라고 썼다. 정주영에게 공소제기 효력이 있고 약식은 정주영에게 보내져야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일단 피모용자가 정식을 청구했다. 그러면 일단은 모용자, 여기서 갑이 실질적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피모용자 을은 피고인이 아닌데 피모용자가 정식을 청구하면은 요런 거. 아, 당신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근데 재판에 나왔으니까 어떤 공소제기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해서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는데 왜 유추냐면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소송 계속을 공소가 제기돼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걸 밝혀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주고 자 이제 모용자에 대한 건데 모용자는 이 사람한테 약식이 청구가 돼 있지만 송달이 을한테 가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송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식 절차로서 이게 이제 약식 명령 청구서는 표시 정정이라고 하고 약식 명령장은 재판서 아닙니까? 이 재판서는 경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서의 경정, 이제 규칙 25조. 이렇게 해서 어떤 송달해 주어야, 갑에게 송달해야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성명모용 소송은 모진놈, 모용자, 진범이 모진놈이라고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모용자, 진범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이 사람이 공소제기,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갑이 진범인데 을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실질적 피고인은 갑이다. 근데 송달은 갑한테 해줘야 되는데 을한테 해줬다. 을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당신 피고인 아닙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해서 공소기각 판결한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서 2번 실질적 피고인은 갑, 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을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 공소기각 판결. 3번 반면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는 아직 송달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뒤에 모용자에 대해서는 약식에서 정식, 약식 확정도 않은 상태다. 그냥 그런 거 빼고 송달이 없으므로 따라서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래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 송달이 없기 때문에 자 검사는 공소장 표시 정정, 약식명령 청구서 혹은 공소장 표시 정정, 법원은 약식명령에 경정을 해서 모용자에게 송달, 약식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 공소장 표시 정정은 공소장 보정의 일례입니다. 근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얘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이름을 고칠 때는 정주형 고치고 또 도장 찍고 여백에다가 석자 수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썼는데 날짜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짝짝 긋고 바꾸고 여백에까지 우리를 안 쓰죠. 그냥 도장 찍어 놓죠. 이건 사소한
오기, 오류를 시정하는 널리 알려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고 공소장 변경도 아니고 당연히 법원 허가도 필요 없고 검사가 직권으로 하면 돼요. 반면에 이제 재판서의 경정. 재판서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오기, 오류라 하더라도 어떤 국가의 법원의 의사가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 규칙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판결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 사례에서 쓸 일도 없어요. 법 400조에서 이건 대법원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대법원 판결 이외에 이제 사소한 오기 오류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경정이라는 말 하나 쓰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공소장의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재판서 약식명령장을 경정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모진 놈 갑에게 송달함으로써 약식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 3번. 을은 A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데 갑은 A에게 유죄를 선고. 항소심에서 을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R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유서만을 이유서 기간이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전에는 안 되고 이건 적법한 거고 이제 변호인 선임서를 항소심에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적법하냐? 이거 유명한 거죠. 보정적 추안. 이 보정적 추안에서 보변 공고, 변호인 선임계 추안 이거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에서 생각이 안 나면은 변호인 선임계 추안은 보정적 추안이고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는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보정적 추안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정도만 써도 이게 나오면 5점짜리 되겠는데 2, 3점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2번 항소를 제기한 경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유서는 그냥 조문 보고 쓴 거예요. 적법한 항소 이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32조에 따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바로 변호인으로 선임한 다음 변호인 선임계에 추안할 수 있느냐. 판례는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유서만 제출. 이유서 제출 기간 선임계를 제출했다면 적법 유효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합친 거예요. 앞에는 항소를 제기하면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 대상이 되는데 근데 변호인 선임계는 추안이 안 돼. 따라서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그래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 항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효력이 있느냐로 물어봤는데 항소심에 좋지. 항소심에 항소기각 결정인데 항소심의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 네, 361조의 4, 1항. 단,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361조의 4, 1항 단서도 있긴 있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또 잠시 쉬겠습니다.